노력을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뇌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왜냐면 노력을 계속 찾는 뇌는 부자가 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대부분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지 자기개발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초대석에 모신 분은요, 한때 잘 나가는 자기개발 강사로 억대 연봉까지 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때문에 대리운전과 배달일까지 해야만 했던 그런 분인데요. 지금은 연매출 10억이 넘는 기업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뇌를 바꿔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의 역설, 이 책의 저자이신 강범구 작가님 모셨습니다. 일단은 책의 부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생각은 내가 하지만 행동은 뇌가 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0.2초 전에 뇌가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 이후에 논란이 있었지만 또 다른 실험에서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10초 전에 대뇌피질이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쩌면 뇌가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 그냥 꼭두각시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장에 힘이 실린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평소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말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의식적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원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 저의 열정,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생각하는 데만 쓸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생각에서 뇌가 변화가 되고 그 뇌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제가 말을 하게 되거나 움직이게 되거나 해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누구보다 진짜 성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진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나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변할 기미조차 없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세요. 네. 부의 역설, 이 책에 보면 노력할수록 뇌는 망가지는 속성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표현으로 와 닿는데요. 노력할수록 뇌가 망가지는 속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또 내가 이렇게 됐지?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 역시도 계속 그 쳇바퀴 속에 살았었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세계적인 뇌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무한하다. 그래서 수치화한 게 있어요. 초당 1100만 가지의 정보를 우리가 뇌가 받아들인대요. 1초에 1100만 가지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 중에 40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필터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뇌는 다 인지하지만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걷다가 어떤 한 사람을 봤어도 누군가는 그 사람의 패션을 기억하게 될 거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눈동자 색깔을 기억할 거고, 누군가는 그 사람이 했던 뭐 안경이나 액세서리를 기억을 할 거라는 거죠. 같은 사람을 봤지만 기억이 다 달라요. 네. 그것처럼 1100만 가지의 정보 중에 40가지, 그것도 초당.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 내가 더 노력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뇌는 그게 자신의 관심사인 줄 알고 1100만 가지 정보 중에 노력해야 될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될 거, 네. 더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들이 더 계속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것들은 다 필터링 되고 노력해야 될 것들에 관심이 생기니까, 제가 1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등산하고 책 읽고 이렇게 해봤는데 불치병 진단을 받아서 완전히 쓰러졌었거든요. 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꼭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부족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난 1000억 벌 거야 이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배달하고 하면서 그냥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 생각만 계속 했는데 1,000억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계속 무의식 중에 올라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막 쏟아져 나와.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리는지가 보여요. 나는 이미 부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 뇌는 어떻게 부자인데?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건 네가 찾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부자다 하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가 뭔지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만 가지의 정보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들만 저한테 오니까 마치 돈 버는 방법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내러티브를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책에도 소개는 되어 있지만 우선 자기계발 강사로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았던 강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대학 강연을 했는데 그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10년 넘게 이렇게 멋지게 강연을 하시고 제 인생에도 너무 큰 인사이트를 준 강연이었는데 지금 대표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카니발 가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카니발을 끌고 다닌다 그랬는데 아니겠지만 학생분들이 다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너무 내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부자들은 카니발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예. 카니발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그때 여유 있게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리스를 해서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돈을 월 1,000에서 많게는 뭐 1,800만 원까지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취미 생활이 있었고 그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차에다 카약을 싣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자의 관점에 딱 됐을 때 전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취미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지. 왜냐면 강의를 또 한 달만 안 해도 사실은 월 1,000만 원이 사실 월 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나는 이렇게 똑바로 못 살고 있으면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지? 10년 동안 내가 나는 성장시키지 못하고 성공시키지 못했네? 이게 딱 들어오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자기계발 강사로서 어느 정도 입지도 탄탄히 하고 월에 1,0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런 잘 나가는 자기계발 강사였지만 10년간 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얻지 못했다. 한 달만 강의를 안 해도 당장 수입이 확 줄어들거나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 이어서 이제 스스로 충격을 받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돈이 없어지는 네. 그게 좋습니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강의 의뢰가 있던 거를 죄송하다고 하고 약간 몇 개를 취소를 하고 네. 마음을 좀 추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이 안 추스려지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그거를 치유해주는 강사였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차라리 나도 그러면 번아웃이 온 것 같으니 차라리 쉬자. 그래서 이제 태안에 펜션을 하나 얻어서 네. 그 낚시나 하고 좀 지내보자.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 기간이 조금 길어졌고 돈은 계속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이거 내가 또 이겨내야지.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강의 일정을 쫙 잡았어요. 감사하게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쫙 잡았는데 그 일주일 전 코로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거리두기가 딱 격상을 하면서 그 모든 게 취소가 되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빚을 지게 된 건 아니고 그때 쭉 쉬었다가 이제 정말 다 떨어져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가 오니까 어쨌든 생계는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리스비도 내지 못할 정도가 되고 사람이 집에 찾아올 정도가 되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빚 때문에 이제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오고. 찾아오더라고요. 물론 막 이렇게 네. 이런 분들이 오신 건 아닌데 네. 부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찾아올 정도면 엄청난 부담을 느끼셨겠네요. 엄청난 부담을 네, 느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나? 되게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이제 또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어요. 제 주소지가 부모님 집으로 돼 있었어.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네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부모님도 막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극복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대리운전을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어도 돈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제가 지리를 잘 모르니까 김포 근데 뭐 25,000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잡고 대리운전을 했는데 제가 갔던 김포는 도시였는데 엄청 시골 끝까지 가더라고요. 김포가 굉장히 넓죠. 네, 길이 네. 없는 데까지 갔어요. 또 대리운전은 다 밤에 보통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가 새벽 3시쯤이어갖고 차가 없었어요. 2시간 넘게 걸어 나와서 첫 차 버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왜냐면 일을 많이 못했다는 거. 그러게요. 대리운전은 보통 이제 뒤에 조그마한 차가 따라오거나. 근데 그 정도 여유도 없었어서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할 짓이다. 그래서 대출 받았던 거 갚을 것들 갚으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겨서 그리고 코로나여서 저녁에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운전도 막 호황기가 끝난 상황이었어서. 그렇죠. 근데 배달의 민족은 또 그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한 대 사서 오토바이도 제일 싼 거 사가지고 속도도 안 나는 걸 가지고 배달을 이렇게 했는데 배달을 하면서 그나마 갚을 거 다 갚고 그러니까 막을 수는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러다가 뇌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성인이 돼도 뇌가 바뀐다. 네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뇌과학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의지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의지를 끝까지 발현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바뀌어 있으면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지 자기가발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벌자. 근데 내년엔 100억을 벌고 내후년에는 1000억을 벌자.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뇌가 10억을 벌고자 하면 10억을 벌 아이디어를 찾을 거고 1000억을 벌자고 하면 1000억을 벌 아이디어를 찾을 건데 굳이 10억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나? 1000억을 벌 아이디어를 찾자 해서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거를 제가 처음에 하나도 돈이 없을 때도 나 1000억 원 벌 거예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참 긍정적이시네요 막 이랬는데 막상 지금 저랑 같이 강의하는 파트너분이랑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둘이 합쳐서 20억 정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거예요. 진짜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방법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 생각을 따라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 거야. 나도 1000억 원을 벌었어. 근데 실제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을 버는 일들이 있는데 예전에 저는 원하는 생각을 하면 그냥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저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뇌가 그것만 생각하니까 1100만 가지 정보 중에 40가지를 내가 미쳐있는 거에 대한 정보만 제가 필터링을 안 하고 가지고 오게 되니까 방법이 보이는 거죠. 되게 소름을 끼치고 우리의 뇌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계발 강사 시장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인데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뇌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왜냐면 노력을 계속 찾는 뇌는 부자가 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비롯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해. 그 정보는 여기 책에 있어. 그럼 책을 아마 신이 나서 찾을 거예요. 읽는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자료, 나에게 필요한 자료. 요즘에는 유튜브 보고 공부해서 성공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게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자료를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러니까 책을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 그러면 뇌는 자연스럽게 책 읽는 뇌가 되겠죠. 큰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내 뇌가 일단 뇌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 될 거예요. 부의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 네, 될 거고 맞습니다. 잠재의식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어떤 목표가 나오고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쫙 가는 과정에서 뭐 책도 읽고 뭐도 하고 어떤 노력도 하고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일단 나는 성공하고 싶으니까 자기계발에 한번 진심으로 한번 몰두를 해보자. 책을 읽기 싫어도 하루에 몇 페이지씩 꼭 읽자. 이렇게 뭔가 버티거나 억지로 짜내서 하는 요런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버티고 짜낸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에만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위로를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네.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힘든 거를 정말 얼마나 더 힘들게 느낀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위로를 받을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예전이랑 비슷한데 그게 아직도 힘들어? 이러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더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인지를 자꾸 뇌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위로 오는 사람한테 필요가 없나? 정말 필요로 합니다. 괴로울 때. 근데 그거에 위안을 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발판 삼아서 원하는 생각을 정말 뚜렷이 할 수 있어야만 저는 뇌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힘들거나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거나 이렇게 꼬이고 이런 건 당연한 거다. 내가 여기에서 이거 갖다가 내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시죠? 제가 꼭 시청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힘든 걸 견디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하는 생각만 하면 거짓말처럼 우리 또 뇌 RAS도 있지만 AMCC라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의 신체 에너지를 분배해주는 기관이라고 해요. 네. 근데 AMCC 기관에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에너지를 계속 분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0억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중간에 사기도 당했고 벌써 이 짧은 기간에 사기도 당했는데 사기꾼에 대한 분노보다 쟤는 어쨌든 사기꾼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다시 이걸 어떻게 만들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고객들에게 다시 안심을 시키고 다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지? 그거에 완전히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틈이 없어. 그리고 딱 그때 제가 벌어서 전 재산 다 투자했던 건데 그게 날아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망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벌면 돼. 어떻게 버는지 아니까. 이게 너무 진짜 소름 끼치도록 계속 따라와요. 이 생각이. 밥 프록터가 했던 말 중에 네. 본인이 평소에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네 인생이다. 제가 배달하다가 인생을 바꾸는 기점에서 들었던 소리예요. 그때 제가 계속 하던 소리. 어떻게 하면 배달을 한 집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싼 배달만 할 수 있을까? 네. 배달부의 뇌인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의 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해서 나는 1,000억 원을 번 사람이야 라고 무의식 중에 말하게 하자였는데 그게 뇌를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알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부의 역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가난에 사람을 묶어두는 제한신념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제한신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래 사는 게 어렵다, 돈 버는 건 어려운 거다 이런 제한신념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거나 자기가 이미 충분히 재능이 있는데도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건 벌 수는 없어 라는 그 신념 때문에 우리의 뇌가 그것을 기회가 기회인지 모른다는 거죠. 가장 골치 아픈 제한신념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성격을 지녀야 성공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항상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를 자꾸 그냥 희석시킬 뿐인 긍정. 좀 더 정확한 느낌이면 뭔가 낙천적인 성격. 그러니까 원하는 생각을 계속하면 네. 그걸 이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긍정적인 성격으로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 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하면서 어떤 게 자기가 잘 사는 건지를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잘 안 됐는데 괜찮아 좋은 일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최악이죠. 책에 보면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화가 파블로 피카소하고 반 고흐의 삶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성공에 있어서 재능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다.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피카소는 본인이 스스로 천재 화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작품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가장 부자로 살 수 있는 화가였고 반대로 이제 반 고흐는 본인의 작품에 항상 실망했다고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러다가 생전에 딱 한 점밖에 판매를 못했답니다. 그림을. 네. 딱 한 점밖에 판매를 못했는데 그것도 판매가 아니라 약값 대신에 줬대요. 그 그림이 현재 그 경매가가 67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약값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그림. 그게 저는 이 책을 쓰고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뭘 느끼게 됐냐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내가 뭘 더 배워야 돼. 더 알아야 돼. 난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안 돼.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엄청난 천재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완벽하세요. 이미 무한한 뇌를 갖고 있으니까 원하는 생각만 하셔서 정말 본인이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나왔었던 100일 미라클 100번 쓰기에 와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원하는 목표를 직접 노트에 반복해서 적어라. 그리고 목표는 크게 정해라.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대중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들 이 손으로 적는 예. 직접 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이 그래도 많아지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 재밌는 게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도 이 방법으로 꿈을 이뤘다는 내용을 부의 역사 네. 책에 적어주셨어요. 밴드로 실력이 없을 시절부터 밴드에 미쳐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라는 거를 노트를 번갈아 가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적으면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 약간 불변의 진리 같은 건데, 적으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고 저는 또 반박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생각에 가득하니까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적는 거고, 그걸 적다 보니까 뇌에 각인이 돼서 뇌가 더 빨리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100번을 쓰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완전히 그걸로 정체성이 바뀌는 게 목표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는 게 목표죠. 맞아요. 잠재의식이. 예. 그래서 저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저희도 100일 챌린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거예요. 나 이제 30일 남았어. 나 90번 썼어. 10번만 더 쓰면 돼. 이미 쓰는 뇌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 그 글을 써야 하는 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훈련을 지금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내면 언어 일기라고 해서 매일 내가 오늘 1000억을 갖고 하루를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빗대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1000억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돈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아. 뭐 건강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글을 쓰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서 아이디어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건 그 외에 정말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게 많잖아요. 작가님께서 비틀즈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예, 예. 비틀즈도 사실 말씀을 해주셨듯이 뜨기 전까지는 완전히 망했었거든요. 예, 예. 원래 비틀즈가 리버풀에서 활동을 하던 무명,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밴드인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영국 리버풀에서 독일 함부르크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요, 함부르크의 홍등가예요. 함부르크의 홍등가에 있는 클럽, 홍등가에 있는 클럽이니까 밤새 하겠죠. 그 밤을 새면서 최소 6시간 노예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연주를 합니다. 밤새 연주를 하려면 곡 수가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이때는 비틀즈가 작곡을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곡을 연주를 했는데 260곡 정도를 메들리로 만들어서 막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게 훗날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비틀즈의 영국 침공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정말 미국에요. 근데 이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이 260곡들이 거의 미국 곡들이었단 말이죠. 미국 곡들을 그렇게 연주를 하루에 260곡씩 매일 그냥 노예처럼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밤새 연주를 하면서 미국 대중들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 거의 백인들의 감성, 백인들이 열광하는 가수였는데, 비틀즈는 가서 백인과 흑인 모두가 열광하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6시간 이상씩을 밤새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했어요. 혼자서 계속할 밤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멤버 전원이 보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고요, 비틀즈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재밌었던 건, 그 홍등가에서 그때 지금 비틀즈가 아니라 그 홍등가의 클럽에 온 손님들이 얼마나 그 밴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그 고용주의 그 푸시로 인해서 뭔가 쇼맨십을 보여줘라 라고 해서 그때 쇼맨십도 막 개발을 하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이 훗날 나중에 전 세계 투어 콘서트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때 그런 경험들이 퍼포먼스라든지 쇼맨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된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틀즈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틀즈라고 하면 최고로 성공한, 마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비틀즈는 재능도 모르겠고 정말 망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망했던 그 시기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 함부르크의 홍등가의 밴드에서 밤새 노예처럼 260곡씩 메들리를 연주하는 그런 신세였으면서,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다 확신을 하고 그걸 손으로 적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또 하나, 우리 이렇게 망한 인생, 이제 독일에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망한 밴드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그만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 세계적인 탑스타가 됐을 때 정말 그때 했던 그 모든 게 또 도움을 준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생각하면 소위 뭐 끌어당김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에 있어서 정말 예상치 못하는 어떤 기회가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예. 네. 근데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 어차피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쳐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돈 하나도 없고 여전히 빚이 많이 있는 상태였지만 원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막 생겼고 지금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나 싶은데 빚이 없거든요. 영원입니다. 그냥 다 재산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자기 좀 믿어줘. 원하는 생각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가 다 알아서 해줘. 그것 좀 믿어줘.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대저택 초대석, 오늘도 특별한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손에 10,000원도 주기가 어려웠던 20대 청년이 정확히 30년 후 작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결핍, 두려움, 가난, 이것들로 각인된 무의식을 감사와 부로 송두리째 바꿔서 인생을 뒤집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의 저자 이하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하와이 대저택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인데 여기에 있는 대표님과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저희 대저택 초대석에 찾아와 주셨는지 간략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 보았을 때 그냥 단순하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의 과정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 열심히 살아온 과정이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왜냐? 열심히의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열심히를 뛰어넘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삶을 충실하고 그리고 더 즐겁게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제 또래 사람들은 보통 4살 그리고 5살 때의 기억이 인생의 첫 기억인데요. 그때 저의 한 4살, 5살 때 기억은 너무나 가난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난의 색깔과 가난의 온도가 있는데요. 가난의 색깔은 회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항상 벽지가 트어져 있었고 트어진 벽지를 통해서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 회색의 색깔이 가난의 색깔이었고 그리고 가난의 온도는 늘 영하 18도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집에 화장실에 고장난 온도계가 있었는데 그 온도계가 늘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난의 색깔은 회색이었고 가난의 온도는 영하 18도였어요. 그만큼 가난은 춥고 무채색인 게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가난 속에 있다 보면 자기가 가난한 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 주변이 다 가난으로 물들어 있을 때는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 가난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난을 제가 언제 알게 되었냐면 오히려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성당을 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녔던 성당의 신자들이 대부분 부자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차를 몰고 다녔고 값비싼 옷을 입고 늘 몸에 좋은 향기가 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가난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나에게 있어서 가난이 있고 그들에게는 부자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돈이라는 게 저에게는 어떤 결핍의 상징이었으면 부자들에게는 돈이 풍요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저에게는 계속 가난한 현실이 드러나고 그들 부자에게는 풍요로운 부의 현실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만큼 저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상이었지만 나중에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난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점점 돈이 많아지고 풍요의 마음을 쌓으면서 부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 그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가난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 밖에서 가난을 바라볼 때 가난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의 짧은 질문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난의 색은 무채색이고 온도는 영하 18도이다. 또 하나 와닿았던 부분은 내가 가난할 땐 정작 가난한 걸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 주위가 가난으로 온통 다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난인지조차 눈치를 못 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통 세상이 그레이색, 그 회색으로 물들어 있으면 회색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노란색밖에 없을 때 노란색이란 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란색에 대비되는 노란색이 아닌 색깔이 있을 때 우리가 노란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가난으로 물들어 있을 때는 가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작가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교육은 정말 하나도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받지 못한 채로 홀로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당시에 부모님께서 어떻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조력을 해주셨는지, 또 당시에 공부는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혼자 해 나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릴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잘 못 느꼈죠. 그냥 주변 친구들이 아무도 공부를 안 했어.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나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배치고사라는 걸 쳤거든요. 근데 그 배치고사를 쳤는데 나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나 성적 이렇게 받아왔는데 어때? 이러니까 늘 어머니는 저한테 성적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들 뭐 이 정도 성적 받아왔네,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부자로서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사람들한테 펼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너가 좀 더 성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성적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기초가 없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모든 과목을 다 외웠어요. 통째로 외웠다. 통째로 외웠다. 그래서 모든 무슨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뭐 과학이든 그때는 그냥 100번 무조건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뜻을 알든 모르든 그냥 계속 읽기 시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들 그냥 글 쓰고 외우고 글 쓰고 외우고 그리고 계속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수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글을 이해하다가 숫자를 이해하다가 그게 외워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한 장의 이미지가 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장을 외우기 시작하다가 한 페이지의 이미지를 외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그렇게 책 한 페이지를 통으로 외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어떤 부분은 내가 알고 어떤 부분은 내가 모르구나에 대한 알미 생기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풀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고 있는 나를 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딱 생기니까 나의 시선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학의 성적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공식을 통해서 수학을 풀면 한 10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수학을 풀면 한 90점, 100점은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메타인지로 풀게 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고 수학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국에서 1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타인지란 말을 알기도 전에 그러한 저의 시선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저의 성적을 높여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부모님도 의사 선생님들인 경우가 많은. 네,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작가님께서도 그러신가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평범한 주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배를 타셔가지고 잘 뵙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도 두 분이 제가 어릴 때 싸우셔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저는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 특별한 교육을 하시거나 그랬던 거는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알려주셨던 것은 뭐냐면 저희 집이 되게 좁았거든요. 이런 소파 많은 공간에서 저랑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같이 껴안고 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점점 커 나가잖아요. 그러면 크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 기저귀를 딱 켜는 순간 제 발가락과 제 손가락이 가구 틈과 장롱 틈에 박히고 머리가 찍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어릴 때 엄마 보고 엄마 집이 너무 좁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막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막 그때 울음을 참으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영아 그거는 우리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너가 너무 큰 사람이라서 그래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 어머니의 한 말씀은 되게 우리 마음에 각인이 잘 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너는 이미 큰 사람이란다라는 그 말 자체에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각인이 되다 보니까 난 되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나의 무식에 딱 임박아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하더라도 되게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넘어선 잘 될 거라는 알미 있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차피 잘 될 거면 그냥 즐기면서 즐겁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굳이 따로 뭐 이렇게 국영수 과외라든지 국영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 무의식에 박힌 그 한마디가 저를 공부하게 했고 공부에 즐거움을 주시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어린 나이에 손발을 기지개를 켜면 양끝이 손끝 발끝이 다 방 끝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집에 어머님과 둘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 닿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저희 구독자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태어남과 동시에 태어날 때는 이제 DNA를 물려주시지만 그 이후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는 7세 이전의 그 시기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제 이 부와 성공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잠재의식에 이렇게 대물림을 해주시는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작가님의 어머님께서는 비록 그런 물리적인 금전적인 부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갖게 해주지는 못하셨지만 부와 성공 그거보다도 더 밑바탕이 되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무의식에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소프트웨어를 초반에 딱 심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어머님께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게 무의식을 포함하는 건데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네 가지 방식으로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전에 의해서 DNA를 통해서 유전되는 건데 그게 이제 무의식의 대물림이라는 거고 우리 관념의 공유현상이라는 건데 부모님이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한 이유는 그 현실적인 부라든지 돈을 물려주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의 무의식을 물려주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유전을 통해서 물려받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교육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의 교육이 나의 어릴 적 나의 머리에 기억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각인이 된 거예요. 기억보다 각인이 굉장히 큰 건데 그 각인이라는 것은 그 한마디 어머니가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 무의식이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그 고정관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위대한 말을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아주 큰 사람이다라는 그 문장으로 각인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마인드, 마음, 무의식이 바뀌는 거고 네 번째는 공부를 통한 알미예요. 그게 깨달음과 수행이라는 건데 그 네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신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도 원래 머리 자체가 좋았던 거 아니냐. 끈기도 재능이라는데 머리까지 좋으니까 알아서 이게 저절로 소위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답변을 한번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 사람은 저래서 성공했지만은 나는 이런저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결핍감이에요. 나도 모르는 결핍감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다 오면 나는 이래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이 늘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을 떠올리게 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안 될 것 같은 말을 하고 늘 안 될 것 같은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말과 행동이 세상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고 관계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과 인생을 선물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바닥으로 내리꽂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 비굴해지고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교예요. 비교는 비굴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다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내면이 부정적으로 채색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자신의 마음이 긍정으로 채색이 되게 되면 남들 앞에서 비굴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당해지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의 마음이 부정적, 결핍감과 두려움으로 채색된 사람들은 비굴하거나 교만하지만은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풍요와 감사로 채색된 사람들은 당겸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생활 속에서 비교를 하지 않아요. 늘 당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스스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세요. 그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비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리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억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1000억 자산가 앞에 가면 비굴해집니다. 맞아요. 돈 이야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돈자라 그래. 돈이 많은 사람. 근데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부자라 그래. 그러면 부자는 돈자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돈자는 부자가 되기 힘들어.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핍감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 돈이 주는 여유로움, 풍요로움, 뿌듯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마음부터가 일단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이 많더라도 늘 괴로운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풍요롭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 그래야지 그냥 돈만 많다고 돈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힘든데 즐기냐라고 하시는데 작가님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람이 무언가를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즐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작가님의 20살 책의 이름에도 책 제목에도 20살이 들어갑니다만 그 20살에 이제 그걸 그렇게 시작을 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20살인 제가 가장 존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는 어릴 때 미래 47살의 이하영의 삶이 이렇게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알을 지니고 있었던 그 애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 제가 한창 물리를 좋아했고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에 대해서 되게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다. 시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펼쳐진다. 언롤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마치 두루마리 휴지 펼쳐지듯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미래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가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고 미래가 인과의 출발점이 되고 지금이라는 현재가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20살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미래에 47살에 이러한 삶이 펼쳐진다면 그 결과라고 생각되는 그 원인이 지금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또 이 말도 했잖아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상상이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상상이라는 뭐냐면 미래를 인식하는 힘이 상상이거든요. 근데 그 미래가 제가 원인이랬잖아요. 원인을 인식하면 결과의 현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강이 발원지가 있고 위에서부터 중류 하류로 흘러오듯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자면 반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럼요. 상류 중류 하류로. 그럼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제가 지금이라고 콕 집는 순간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고 과거는 뭐가 만든다? 지금 제가 콕 집은 순간이 만들고 있잖아요. 현재가 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엇이 만들까요? 미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원인이라는 그 시간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는 그 큰 착각을 벗어나는 순간 인생이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물리학에서는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짓는 그 어떠한 수식이나 공식 같은 것도 없잖아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뭐냐면 사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현재, 현재에서 과거로 펼쳐지는 것도 아닌 사실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머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착각,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한 순간이다. 한 토막낸 어떤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과정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 안에 과거라는 착각, 현재라는 착각, 미래라는 착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수렴되어 있어요. 과거도 지금, 현재도 지금, 미래도 지금 여기에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과가 아니라 인연관계라는 거예요. 인연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과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고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마치 제가 47살의 의사 인생을 위해서는 20살의 고시생의 재수생인 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연관계로 연결된 거예요.
그 인연관계의 끈을 20살인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하영 작가님 모시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제 생각과 비슷해서 지금 약간 저는 미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닙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인과관계가 아닌 인연관계라는 말도 전 너무 와닿았던 게 좀 계속 제가 다음 질문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 대해서 별로 이제 와닿지도 않고 뭐 그거에 대해서 큰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현재를 이렇게 그냥 타임킬링 한다고 하죠. 그냥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두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저 역시 미래의 나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게 서로 이제 인연관계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인과라는 거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성이 있어요. 일방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인연관계라는 건 서로가 손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연관계고 우리가 사람의 관계라는 것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인 자가 이렇게 보시면 서로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연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서로가 서로에 기대어 있는 사람처럼 우리 현재와 미래도 서로가 기대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하영 작가님, 네, 오늘은 마치 네빌 고다드를 모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이미 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스스로 그 환경을 만드셨어요. 네, 작가님의 인생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 분명히 고비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그 인생의 고비를 고르자면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고비는 늘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고비였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정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거길 갔는데 마포대교 그때 7월 30일인가 그때 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위에서 딱 강을 내려다 보는데 이 두근거림의 정체가 양가 감정이었던 거예요. 두근거림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레임도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 양가 감정이었다. 예. 두근거림에 긍정의 감정을 담으면 이게 설렘이고 두근거림에 부정의 감정을 담으면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건데 이 두근거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잘 될 것 같은 설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설렘을 안고 그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삶이라는 게 설렘을 안고 살다 보면 꽤 훌륭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안고 살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포대교 가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설렘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그 시기가 저에게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 이번에도 또 이게 확 날아와 꽂힙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인생이 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을 또 작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담이지만 혹시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마포대교 가주세요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나요? 기사님이 딱 내릴 때 아니 총각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더운 날 뭐 빠져 죽겠습니까? 목표지가 마포대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봤는데 그런 생각도 제가 수영을 좀 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살 것 같은데 약간 생각도 들어가지고 별로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인생 밑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뭐 밑바닥 떨어지더라도 뭐 어차피 그런 인생 살 것 같은데 이왕 이래 된 거 잘 살아보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셋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마인드셋을 하면 현실이 금방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마인드 세팅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음이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마음 거지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서서히 색깔이 채색되면서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 바뀌어지는 속도가 한 달에 한 1도 정도 바뀌어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1도, 1년 지나면 한 12도 바뀌잖아요. 1년 지나더라도 1도와 0도와 12도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바뀌었음을 느끼냐면 한 90도가 되고 91도가 되는 순간 이제 방향이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91도가 91개월. 그게 7년 한 7개월 정도 돼요. 그 8년 정도의 허들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고 있다라고 딱 체감이 되었던 순간 그때가 언제셨을까요? 많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감사하는 삶, 되게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삶. 그 삶감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풍요와 감사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감사라는 게 자긍, 세긍이거든요.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는 게 감사의 말인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누가 문을 열어줬어. 열어주면 그 열어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돼.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하게 되고, 그 당연히 문을 열어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 타인에 대한 긍정이고, 나와 타인을 만나게 해준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세상에 대한 긍정이 일어나는데, 그런 감사하는 하루를 계속 살다 보면 나에 대해서 감동하게 돼.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와, 이 세상에 주는 이 여러 가지 원리,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 이게 늘 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미 많이 바뀌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삼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너무 많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셋 뭐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그 감사라는 이 감정은 일종의 연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뭐 엔진이 있고 뭐 각종 좋은 훌륭한 부품들이 있어도 결국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뭐냐면 나베감이라는 게 있어요. 나베감이 뭐냐면 생각을 나누고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나베감이라 그러는데, 행위를 베푸는 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행동을 베푸는 게 실제로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풍요를 쌓을 수 있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의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해 주신 세월을 보면 단계별로 인생이 바뀔 만한 그 기회를 확실히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혹은 놓치고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람 인생을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해봐야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뭔가 이 단계별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결국 좌절을 하고 시작 자체를 안 하고 못 하고 이제 이런 루트로 이제 쭉 가시게 되고, 이런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선이 되게 낮아서 그래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힘이 뭐냐면 내가 이미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알미예요.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선으로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시선이 낮다 보면 자신의 발전, 자신의 성장을 알 수 있는 알미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20년 전에 스마트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것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당연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나의 주변의 생활의 변화, 그리고 나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시선이 낮다 보니까 내가 그런 변화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시선이 높아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라는 뭐냐면 내가 이미 이러한 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내가 있음을 알면 점점점 성장하고 있구나에 대한 그 결론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료인문학자는 사람의 삶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알미 삶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알미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알미, 현실을 만드는 건데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저의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의료 인문학자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베감, 생각을 나누고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목표, 삶의 가치관이 뭐냐면 저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에 선을 쌓고 그리고 어떤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 진선미를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 진선미의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눠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뀜으로써 그 사람들의 현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어떤 삶의 모토고, 그게 어떤 의료 인문학자로서의 어떤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단순히 헬스 체인저가 아니라 라이프 체인저로서 또 이렇게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이 의료 인문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작가님 빼고 또 있을까요? 없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정말 사람의 삶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고, 그럼 이 마음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이 마음 영역이라는 게 우리 과거에는 어떤 종교적 영역이었어요. 종교의 어떤 영성과 관련된 영역이었고, 그 종교를 지나서는 철학의 영역이었어요. 철학의 영역에서 어떤 우리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왔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떤 영역으로 넘어왔냐면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마음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종교, 철학, 그리고 양자역학, 그리고 의학, 물리학, 이 5가지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지만이 마음 공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 성경을 공부했고 40대 넘어서는 불교 반야신경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 넘게 의학도 공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조금 대중들에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고 애써서 살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열심히 책을 읽으면 1시간 못 읽어. 근데 즐겁게 게임을 하면 10시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몰입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원치 않는 거야. 애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1시간, 30분 읽다가 책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게임 같은 것은 마음이 원해. 마음이 원하면 나도 모르게 몰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1시간 못하지만 즐겁게 하면 이미 10시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보다 즐겁게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거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어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직선의 길이잖아요. 직선의 길을 통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애써서 뛰어가면 가장 빨리 도착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의 길을 열심히 뛰어가는 게 아니라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이 곡선의 길이 있는데 이 곡선의 길을 그냥 미끄럼 타듯이 즐겁게 내려갈 때 더 빨리 도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약간 물리학에서 나오는 브라키스토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책에 써놓은 부의 최단 곡선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뛰어가는 것보다 즐겁게 내려갈 때 더 빨리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라는 거에 너무 중독되지 마세요.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이 2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뭐냐, 열심히 조급하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 2가지에 우리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아니면 게으르게. 하지만 한 가지 길이 더 있어요. 그게 즐겁고 충실하게. 그래서 즐겁고 충실하게 살다 보면 이미 열심히 한 것이고 게으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작가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그리고 3분 명상, 이렇게 하루의 규칙을 딱 지키면서 살아가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디시플린이라고, 규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 자신과의 약속, 일종의 규율이죠. 이게 내 삶에 주는 가장 큰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한번 들이기는 어려운데 한번 습관이 들이게 되면 안 하면 또 찜찜해요. 제가 인생의 기본기가 3개라고 말씀드린 게 독서와 운동과 명상이거든요. 전 이걸 늘 한 2시간 2분 혹은 2시간 3분을 해요.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그리고 뭐 2, 3분의 명상을 하는데, 이걸 늘 하다 보니까 안 하면 좀 찜찜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왜 읽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책이라는 것은 나만의 메터드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메터드가 뭐냐면 메타워드의 준말이에요. 나만의 단어,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게 책을 읽는 과정인데, 그게 책을 통해서 어떤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저의 생각을 해체해서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언어를 조합하는 과정이 책을 읽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언어가 많아지다 보면 나의 세상이 되게 풍요로워져. 왜냐? 세상은 언어의 집이거든요.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언어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부자의 삶이 독서와 항상 연결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이 풍요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읽는다기보다 책을 숨쉬듯이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1시간 밥 먹으면 적어도 1시간 독서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밥을 1시간 먹는데 1시간 독서를 안 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라는 것도 여러분, 운동 왜 할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운동은 명쾌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인식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에스파라는 건데, 우리 아믹달라로 불리는 그 두려움을 인지하는 그 뇌 구조물이 이게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PFC라 불리는 여기 눈 위에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인식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선이 딱 높아지게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운동인데, 그 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창의력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뇌의 아믹달라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믹달라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두려움을 느끼면서 심장이 막 뛰어요. 근데 아믹달라가 안정화,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면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인식력이 좋아져요. 이 인식력이 뭐냐면, 우리 눈, 이 안구 있잖아요. 안구 위쪽에 이 전전두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PFC라는 건데, IFC몰처럼 굉장히 쭉 높여지는, 우리의 눈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의 눈이 높아진다는 것보다 인식력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 인식력이 좋아지면 통찰력과 창의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마 대저택 님도 알다시피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계획대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어떤 인과의 씨앗을 뿌렸는데, 세상이 어떤 연이라 불리는 밭을 받쳐주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과의 씨앗만 뿌리면 돼요. 그리고 즐겁게 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언제? 내가 세상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도 나를 믿잖아요. 저는 세상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늘 나에게 그 믿음에 부합되는 큰 픽처를 저에게 선물을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비옥한 토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연이라는 밭이 세상이에요. 그게 조건과 환경이라는 건데, 우리는 인과의 인의 씨앗을 뿌릴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연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저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인생 바꾸고 싶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럼 분들께, 저희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너무 열심히도 살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게도 살지 마세요. 열심히는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게 열심이에요. 열심히 대신에 충실히 사세요. 충실히. 들판에 소가 풀 뜯는 거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들판의 소는 풀을 열심히 뜯지 않아. 충실히 뜯어. 어떻게? 여유롭고 느긋하게. 그건 뭐냐면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충실하는 거예요. 삶의 타겟이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음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충실히 살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왜? 내일도 이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처럼 충실하게 살아야 돼. 한 가지 더.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게으르는 것은 막 살고 멍하게 사는 거예요. 멍하게 살지 말고 몰입하고 사세요. 그 몰입하고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음식 먹는 거 많이 봤잖아요. 개는 굉장히 즐겁게 밥을 먹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맛있는 게 있을까? 라는 느낌으로 몰입해서 즐겁게 뭘 먹거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개질소충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께 너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하영 작가님과 나눈 이 대화가 마찬가지로 아침 6시에 일찍 업로드가 될 거예요. 출근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혹은 퇴근하시는 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실 구독자님들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찾아뵌 대저택 초대석, 오늘은 지금까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의 저자이신 이하영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대화 나눴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이하영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